이유는 어떤 핵 관련된 문제란 거는 저도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 때문인지 네. 핵 인프라를 갖춰가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든지 혹은 다른 문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핵 관련 협의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핵 관련해서 미국에 좀 밉보이고 있다. 우리를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이러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이 나라의 여론에 따라서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는 측면에서 그 민간 국가라는 걸 지정한 게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야 조금 더 요 사안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트럼프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요. 아주 네. 과격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한 걸 보면 이해할 만한 지점에서 네. 타협점을 찾거든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민감 국가 생소합니다. 그죠? 네. 사실은 뭐 좀 불안한 나라, 뭐 못 믿을 나라, 뭐 이런 뜻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더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어요. 오늘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역임했던 생션랩의 조희준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 집권 2달 돼가니까요. 예, 거의 2달 지금까지의 됐습니다. 상황 한번 우리 예. 조희진 대표의 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민감 국가 이건 센서티브 컨트리라 우리가 이거 사실 전에 관심도 없었고 그럼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를 지정하는데요. 뭐 네. 사실은 미국의 여러 부처들이 자신들의 관심 있는 센시티브한 국가들이나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에너지부가 네. 이 민감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국가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요건이 에너지부라고 하면 에너지부가 어떤 나라를 제재하거나 어떤 나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예. 네. 국무부도 아니고 국방부도 예. 아니고. 네. 에너지부는 핵과 관련돼서 그 아래 정보 당국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국이 뭐 정보 방첩국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에너지부 산하의 17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의견을 다 취합해서 이런 그 민감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료를 보면 저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저 25개 국가라고 되어 네. 있는데요. 저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7년 공개된 게 그랬습니다. 이 네. 리스트를 미국에서 아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질 않고 있어요. 2017년께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기 보시면 뭐 수단도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 수단이 2020년에 사실 해제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테러리스트 국가가 4개입니다. 리비아도 사실 이제 아니고요. 그러면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4개국이고요. 그러네요. 이게 예. 벌써 리비아도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저거는 조금 2017년 거고 지금까지 공개된 건 저렇고요. 근데 네. 최근 정부 당국자의 말을 보면 실제로는 한 열 몇 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 당국자 설명은 민감 국가는 어딘가라는 질문에요. 테러 지원국은 북한, 시리아, 쿠바, 이란 4개국 당연히 있고요. 네. 위험 국가는 중국, 러시아 2나라. 네. 그리고 민감 국가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갈 것 같다는 민간 국가에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 타이완 등 8개국이 있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때보다 리스트는 좀 축소됐는데 우리가 네. 올라간다는 건 미국에서 좀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저기 없는 나라 중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사우디가 있네요. 그러면 예, 추가된 나라 중에는. 예. 네. 우리는 동맹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게 1월에 지정됐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입니다. 예. 그죠?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사실 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외교 당국이 실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외교 당국도 아마 알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들은요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제가 뭐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 4년을 특파원을 했는데 그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특검 받는 것도 본인이 몰랐을 정도로 미국은 네. 법무부도 따로 움직이고 다 따로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했을 때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냐라고 화를 냈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네. 미국 정부는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조금 놓쳤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거죠. 네. 뒤늦게 네, 저 네. 국회에서 질의했더니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맞습니다. 1월에 지정됐다면 지금 3월인데 네. 지정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왜 지정됐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왜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온갖 추측이 네. 나오는데요. 근데 지정된 주체나 지정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보면 이유는 어떤 핵 관련된 문제란 거는 저도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듯이 한국의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 때문인지 네. 혹은 좀 다른 한국의 이제 핵 인프라를 갖춰가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인다든지 혹은 다른 문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그 핵 관련 협의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가 핵 관련해서 미국에 좀 밉보이고 있다. 혹은 걔들이 우리를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북한 핵과 관련돼서 저렇게 나오면 한국처럼 기술력 원전 지을 수 있고 기술력 있는 나라는 재처리 시설을 갖고 싶어 할 거고 얼마든지 예. 가질 수 있고 예, 뭐 조금 조심해 볼 나라야 뭐 이렇게 네. 원론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됐는지는 사실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초기에 우리가 전술핵 다시 갖고 오거나 예, 뭐 핵 할 수도 있어 예, 했다가 맞습니다. 이제 뒤에 여러 번 그 수위를 예. 누그러뜨리고 예, 예. 사실 뭐 물론 그건 아주 유사시에 그럼 가능한 예, 경우다 이렇게 예. 이제 수위를 낮췄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예를 들어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핵 재처리 시설 같은 거 우리도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은 우리도 플루토늄 긁어내자는 소리예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나왔거든요. 예, 예. 제 생각은요. 혹시 작년에 수미테리 박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네. 또 처음에는 간첩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네. 실제로는 뭐 간첩법은 아닌 다른 걸로 이제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건도 보면 미국이 10년간을 지켜보다가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 생각은요. 어떤 한 정권, 어떤 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미국의 이 프로세스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일 때 이름을 올린다거나 기소를 하는데요. 사실 수미테리 박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던 분인데 네, 그분이 네. 거기를 도와주고 했다고 간첩 혐의란 건 사실 그 사람이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권의 여부를 떠나서 네.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 정도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이러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이 나라의 여론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민간 국가라는 걸 지정한 게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야 조금 더 요 사안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우리 주한 미군이 갖고 있겠죠. 만약에 네네. 우리가 다시 들여온다면, 네. 네. 또는 우리가 언젠가는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만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걸 풀기에는 국제적으로 풀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요소를 다 풀고 우리가 핵을 가지는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좀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느 누가 핵을 가져도 그다음에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핵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전 세계의 화약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안 와야겠죠. 네. 예. 사실은 우리가 핵무장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도 뭐 예, 맞습니다. 악화가 아니라 뭐 예. 굉장히 뭐 나빠질 거예요, 그죠? 네. 사실 뭐 미국이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네. 미국과 동의가 없이 그렇게 하는 순간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요. 네, 네.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콜롬비아에. 물론 무역 관련된 거지만 그날 바로 그냥 미국 대사가 문 닫아버리고요. 미국으로 오는 비자부터 다 끊어버렸습니다. 네, 몇 시간 안 돼서 그 조치가 그렇죠. 내려졌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일어난다면 뭐 우리는 사실 섬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다 끊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일순간에 고립돼 버리는 나라거든요. 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네. 그런 일은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술핵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거고 이양 도와줄 거면 우리나라에 딱 놔두면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차피 미국이 도와줄 건데 굳이 그 위험한 걸 뭐 어디 우리 주한미군에 평택이든 예. 어디든 예. 놔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표적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건 민감 국가라고 지정이 돼서 이 표현도 낯선 네. 우리가 혹시라도 받을 불이익 정부는 네. 부인하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받을 예.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는데 예. 어떤 걸 우려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민간 국가 아까 리스트에 봤지만 북한, 이란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민간 국가로 올라가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 어떤 법에 따라서 그 제재나 뭐 그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보니까요. 네. 모든 규정에 다 걸립니다. 북한에 적용하는 모든 규정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수출 관리 규정, 국제 무기 거래 규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재무부의 금융 규제도 제재도 갈 수 있는 그런 규정. 이런데 그 민간 국가가 되면 다 걸리도록 요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규제의 한도는 끝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쫙 꺼내놓고 단계별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뜻에 반해서 뭔가 핵 개발이나 핵에 관련된 뭐를 한다면 쫙 꺼내놓고 하나하나 다 꺼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은 참 무섭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젤렌스키 만나서 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카드가 없어.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어떤 여건이 생긴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위치에 갈 가능성 매우 낮고 미리 너무 걱정할 건 없지만 당장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교역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기술 개발 같은 거 할 때 지금 이제 에너지부가 이거 지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 뭐 AI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기술 개발 같은 거 할 때 괜히 이런 걸 하나로 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접근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근데 왜 안 된대요? 그랬더니 너희 민간 국가잖아. 우리 규정상 이건 안 돼. 맞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민간 국가가 되면 그 뭐 좀 방문 혹은 그 연구 과제를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그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서 한국은 뭐 거기까지 안 간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주제로 연구 단체나 같은 데를 갈 때도 5일 이내로 신청을 해서요. 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가는지, 가서 누굴 만날 건지, 목적은 뭔지. 물론 뭐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하게 기간도 나눠지고요. 그리고 잘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도 또 리포트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나고 싶지 않겠죠. 또 얼마나 더 귀찮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근데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하고 대만도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뭐 연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는 크게 없고 오히려 뭐 AI 이런 건 뭐 이스라엘이랑 같이 못해서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서 그런데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기술 협력 한다면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업종에서 우리가 기술력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서 큰 일은 없겠다. 뭐 정부 입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같습니다. 뭐 이걸 다시 뭐 백지화 명단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력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산자부 장관 가서 곧 외무부 장관 만난다. 최대한 협상할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뭐 미국 변호사도 있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이의 제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가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상무부의 어떤 리스트에 올라갔다 기업이나 개인이 이거는 이의 제기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든지 한데요. 이거는 순전히 거의 뭐 그쪽의 판단이고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상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우리 관련된 부처에서 가서
좀 미국과 동맹 관계라는 걸 잘 설득하고 네. 그 부분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미국은 물론 뭐 당연히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간의 이제 권한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부처 실무진이 하면 그 위에서 해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 BNP 파리바에 미 법무부가 한 거의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가까운 벌금을 매깁니다.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걸 잘못했다고.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올랑드 대통령인가 프랑스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직접 그걸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니들이라고. 근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답이 뭐였냐면 내가 그거 해결할 힘이 없어. 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그냥 밥 먹다가 엄청 싸우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이 풀라면 풀겠지만 대통령이 입이 떼기도 좀 쉽지 않은 문제고 뭐 그런 류의 문제가 그 미국에서는 종종 벌어지거든요. 한국과 좀 달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정치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소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정말 네. 우리 국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규정이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환율 조작국 우리 지금 관찰 대상국 다시 지정됐던가요? 예. 그렇죠. 네. 예. 이거 하면 다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너희 네. 수출 얼마, 무역 수지 얼마 예. 흑자 났는데 환율 얼마밖에 안 올랐고 예. 이런 거 해가지고 딱 기준에 걸리면 예. 관찰 대상국 되고 거기서 돼서 이제 또 안 되면 또 예. 이제 더 올라가면 환율 조작국이 돼서 이렇게 예. 이제 관세 폭탄을 먹는 건데 예. 이건 이제 그런 기준도 우리가 그렇죠. 모르고 예. 어딘간 있을 텐데 예. 네.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도 없고 그렇죠.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상황은 그럼 설사 빠진다 해도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예. 우리한테 알려주고 빼줄지 넣을지도 예, 모르는 맞습니다. 거네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저 정치란 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생물처럼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켜보다 보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좀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국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만하고 이스라엘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별 문제 없이 있잖아요. 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진짜 호떡집에서 불난 것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오히려 이게 미국의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네. 거기서 이제 실력을 발휘해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이런 좀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정치권에서 좀 그래주면 네. 좋죠. 우리가 너무 예. 이럴 때 또 미국에서 예. 떡 하나 주는 셈. 아, 그럼 민간 국가 예. 풀어줄게. 어차피 예. 사실 우리 영향도 없는데. 예. 아,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요. 예. 왜냐하면 네. 제가 미국 있을 때 그 한국 외교관들 협상하러 오잖아요. 보면 그분들이 뭐 몇 분의 고위 외교관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협상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게 협상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한마디에 한국의 네. 여론이 크게 움직이니까 그럼 우리는 또 여론을 받쳐주려고 협상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말려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있으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차분하게 있으면 어쩌면 좀 장기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그걸 할 수 있지 협상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규제, 제재 전문가시기 때문에 와 이런 제재가 있었어? 네. 우리나라에 대한 예. 아니면 이런 업종에 대한 예.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까? 아우 많죠. 현실적으로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제재에 걸렸다는 기사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하면 북한 아닙니까? 예, 유엔 북한만 제재, 있고 미국 제재. 예, 네. 한데요. 현실적으로요. 한국 외교 당국이나 그 수출 통제 당국으로 미국에서 넘어오는 명단이 꽤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네.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 미국에서 보고 있고 하니까 하지 마시오 해서 그만두면 그 회사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공무원들을 만나보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명단은 많이 넘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맹이었으니까 동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네. 좀 봐준 건데요.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자료를 안 넘겨주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건 진짜 때리는 겁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네. 진짜로 제대로 때리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사실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제재 위반으로 올라갔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요. 경고를 했는데도 어겼기 때문에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제재를 당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예, 실제로 제재 대상이라고 해서 되는 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네. 뭐 로펌이나 이런 데 분들을 만나보면 그 실제로 이제 그 제재 위반 신고서를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우리가 하면 무슨 뭐 예를 들어 무슨 저 교육 예. 관련해서 뭘 잘못했길래 지정학적으로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또는 뭐 다른 나라 사례도 괜찮고요. 예, 예를 들자면 네. 그 시게이트라고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압니다. 네. 하드디스크가 엄청 예전엔 다 집집마다 예. 하나씩 있었어요. 몇 그게 년 뭐 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고급 네.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고급 기술이 아닌데 미국에서 그 시게이트가요. 중국에 그 하드디스크를 그냥 수출을 했다고 3억 달러인가 벌금을 맞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고급 기술이 아니라도 미국이 이거는 그래도 주면 안 돼라고 그 시게이트가 그걸 몰랐겠 제재 네. 위반인지 여부를 안 따져봤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게이트가 그거를 수출하면서 3억 달러인가 벌금을 맞을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요즘에는 네. 분류가 엄청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미 상무부는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면요. 그 미국의 장난감 같은 것도요. 이렇게 보면 안에 작은 반도체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 상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 있는 제품 66%에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가 있더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제 6개월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아마 그런 장난감에 있는 반도체까지 다 빼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네. 때 우리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할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만 바라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또 다른 이제 관세의 시대가 넘어가면 관세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뭐 1년 정도 간다면 그 이후에 돌아올 거는 그런 이제 빡빡한 수출 통제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제 규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룰이 정해진 다음에 세팅이 예. 된 다음에는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게 워낙 복잡해서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 반도체 미국에 좀 토이즈러스에서 뭐 하나 샀는데 그 안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나왔는데 예, 이거 뭐 베트남에서 만든 중국산 반도체면 예,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예, 맞습니다. 집권 2달이 조금 안 됐죠. 20일인가 그러니까요. 네. 당장 4월 초에 이제 보편 관세 우리로서는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25% 우리로서는 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 일단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세 가지 업종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네. 늘 세 가지 말합니다. 왜냐? 자동차는 제조업 일자리 자신의 공약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자신들의 이제 그 세계 전략과 관련이 있고요. 의약품은 국내 사람들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의약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사실은 가장 영향이 크고요. 우리가 네.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맞는데요. 하나 저는 뭐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포드 CEO가 한 말이 최근에 저는 그 IR이나 그 언론 인터뷰 한국에 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대로 가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한국과 일본이다. 포드 CEO가 언론 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있기 다 이렇게 엮여 있기 네. 때문에 단순히 25% 이렇게 막아서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거기서는 뭐 그럼 국경을 5번인가 6번 왔다 예. 갔다 한다면서요?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주파 하나를 이게 튕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품 하나하나까지 지금 다 계산하고 있을 텐데 그랬을 때 포드 CEO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국에서 만드는 건 많지만 또 멕시코, 캐나다는 네. 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포드는 또 멕시코,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조립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모든 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캐나다, 멕시코 관세 뭐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면 미국의 그 자동차 3사 CEO들이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그러는데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한 번만 더 연기해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전화하는 거는요. 자기들이 주판을 튕겨봤을 때 아직까지도 한국이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 짜졌을 때 이제 주판화를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승자와 패자가 나오겠지만 일단 미국 안에서 만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관세를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가 우리가 기아가 뭐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던 예, 우리가 여기서 수출하던 예, 관세 25%는 맞을 텐데 예, 그것이 누가 더 손해일지는 모른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 예, 또는 미국 밖에 있는 미국 기업, 예, 뭐 중국 기업 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꼭 우리만 손해 봐라는 법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죠. 손해를 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손해를 보긴 보는데. 예, 네. 트럼프 시대에는 이익을 보는 거는 뭐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네. 누가 손해를 적게 보냐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호 관세라는 것도 보면 서로 상호 관세를 낮추는 건데 우리는 FTA를 통해서 거의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본은 FTA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렇죠. 한 3% 정도 더 높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맞추다 보면 어정쩡하게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뭐 1%라도 많은 관세를 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상호 관세는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변수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사실 발효된 건 그 난리통 속에 철강인가밖에 제가 알기로는 예. 실제 발효된 건 철강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철강은 뭐 우리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부분인데 일본도 사실은 뭐 철강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예. 영향권이 없고 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일본만은 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동맹입니까? 여덟 번째 흑자국입니까? 어느 쪽? 지금 상황 봐서는 여덟 번째 흑자국 같은데 그렇죠. 여덟 번째 조 흑자국을 대표님 먼저 생각은요? 예, 저도 그걸 먼저라고 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머니머신이자 동맹이겠죠. 그러니까 머니머신이 앞에 나와 있고요. 돈을 더 받아내야 할 동맹이고 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한국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업적이랄까 자기의 공약을 먼저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마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기 끝나고 말하라고 해서 뉴욕 타임스 기자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뭐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기 때 못 해가지고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독일 차에 관세를 못 물려가지고 아쉽다. 그리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한국의 방위비를 제대로 못 받아내서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도 우리나라에 오겠죠, 곧.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네. 이제 협상이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 방위비는 예, 하여튼 굉장히 잘못된 팩트가 많이 입력돼 있지만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꽂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예, 일본도 대미 무역 수지가 굉장한 나라인데 네, 네, 흑자가 예, 그럼 왜 일본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일본은 좀 많이 봐주고 예. 한국은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예. 뭐예요? 그리고 뭐 일기 때 보면 약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아베 총리가 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했던 게 뭐냐면 그 미국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스윙 스테이트나 어디 찍으면서 이번에는 여기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여기 이렇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좀 맞춰주려는 나라가 확실하다는 네.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선 좀 다르고요. 한국은 그런 점에선 좀 일본보다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일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면요. 한국이 트럼프 때 일기 때 무역 흑자가 미국에 줄어든 게 한 10조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일본도 한 13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거의 비슷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동맹이고 가깝게 지낸다고 하면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립 서비스나 어떤 이런 건 더 잘 밀어줄 수 있겠지만 돈 계산에 있어서는 절대로 좀 그렇게 뭐 완벽하게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기 때 우리는 철강 관세,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철강 관세 쿼터제를 받아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본은 아베였지만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이든 때 와서야 받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친구로 지낼 수는 있겠지만 일본과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봐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뭐 독일이나 아니면 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땠느냐라고 하면 일본이 잘했을 수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우리랑 비교했을 때 뭐 아주 특출나게 더 많은 혜택을 받았느냐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네. 예. 아베 총리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이제 그 지도에 어디 예. 어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득하려면 그럼요. 예. 그런 직관적이고 식으로. 예. 쉽고 예. 분명하게 그죠? 그럼요. 우리 때문에 너에게 표가 얼마나 간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번엔 좀 재선할 일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지지층만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 도움되는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겠죠. 지지층 말씀하셨으니까.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예. 무섭게 내립니다. 예. 네. 지금 조금 안정 기미가 있는데 물가도 사실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예. 네.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예. 사실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인플레이션 특히 기름값이나 이런 게 워낙 큰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예.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는 물론이고 눈앞에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이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멕시코 국경에 뭐 해가지고 펜타닐 뭐 10,000명 군인 예. 세워서 펜타닐 적게 들어온다. 이거는 저 멀리 있는 일이고 예. 맞습니다. 주가 떨어지고 물가 오르는 건 당장 오늘 내가 겪는 일이잖아요. 예. 요렇게 이런 현상이 만약에 가속화된다면 몇 달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성이지만 이 예. 관세 정책을 계속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파국에 이를 정도로 간다면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 바꾸는 건 뭐 너무나 쉬운 사람이고 네. 본인은 그거를 질문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냐고 하면 본인은 말하는 건 나는 유연성이라고 늘 말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요. 2018년에도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주가가 20% S&P 500이 고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보면 20% 떨어졌고 그랬어요. 네. 나스닥은 23%인가 25%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둘이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제 자신만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조금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다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자신의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고 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어떤 글을 써놓은 걸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 때 글로벌리스트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주식이 무너지고 동맹관계 깨지고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실제로 봐라. 주식도 올랐고 물가도 내렸고 성장률은 높았고 제조업 그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중위소득도 올랐다. 이거는 그 본인들 말로는 미국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어쨌든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중위소득이 6.8%인가 올라서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는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이번이 그때처럼 똑같을까? 그건 또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기 네.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사안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힘으로 미국이 손해 보던 거 다 복구시키면 네. 분명히 미국의 이익일 거고 그것이 미국의 성장률이나 무역 수지 뭐 적자를 줄이는 걸로 네. 이어지긴 할 텐데 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4년이고 예. 사실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다. 뭐 네. 실질적인 막강한 권한은 네. 여기까지다 하는 건데 예. 문제는 경쟁자들이 이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기 행정부터 한번 수그리고 계약해 봤고 예. 그래서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잃었는지를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도 예. FTA 협상 다시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느낌엔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 더 지켜봐요.
이 맞나요? 제 느낌이 맞나요? 저는 조 좀 대표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라도 지금 많이 바꾼 건 사실인데요. 특히 제가 좀 잘 보는 게 멕시코 대통령의 움직임인데 셰인바움 네.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려고 뭐 그렇게 노력을 안 하잖아요. 오. 트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갈렸지만 맨 처음 또 되자마자 와가지고 해가지고 또 싸우고 하다가 뭐 일찍 물러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긴다고 했을 때 셰인바움 대통령의 말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우리 4년 전에도 해봤던 거잖아. 우리는 이미 대책을 갖고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국경에 군대 보내고 하면서 양보를 얻어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절대 안 움직이고요. 트럼프 미리 뭐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멕시코에서 그런 것도 잘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금 국내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효과, 트럼프 매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때리면 그 맞은 사람들은 국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은 또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제 섣불리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되자마자 4월쯤인가 말하라고 해서 만난다고 일기 때 바로 처음 날라오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해서 자기 손녀딸한테 중국어 노래 연습시켜서 중국어 노래도 하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하다가 미사일을 시리아로 쏴서 그냥 정말 황당하게 만들었던 네,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제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보도를 보면 중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중국 압박을 해나가듯이 중국도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미국에 응전하는 계획을 다 거의 다 짜놨다고 네. 하니까요. 아마도 이제 서로 그런 류에 맞춰서 나가는 또 다른 모습도 저희가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고 취임식 날이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렇게 캐나다 나는 트레이더와 통화했는데 좋은 결과 나올 거고 그 친구 예.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뭐 좋은 협상 낼 거야. 예. 그 굿이라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예. 넌 또 시진핑 주석과도 곧 통화할 거야. 우리는 또 좋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예.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전화 못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화 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네. 뭐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수를 잘 알기 때문에요. 일기 때 너무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기 때 그 트럼프 미중 협상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니까요. 중국이 이제 맞서서 500억 달러 관세를 또 부과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 봐라. 2천억 달러 해. 그래서 2천억 달러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중국이 그러면 우리 요런 부분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고 요런 거는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요런 거는 빨간색으로 붙인 거는 이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등으로 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오. 이렇게 그거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보냅니다. USTR 대표에게요. 그래서 이게 비공식으로 온 건데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빨간 번만 협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번 당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게 또 안 되니까 3천억 달러 때려라고 해가지고 3천억 달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걸로 하면서 이제 서로 무역 협상이 네. 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리 줘봤자 소용도 없고 어차피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갈 거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자. 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과 같은 무역 보복 방식을 다 제도적으로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다른 나라에 못 팔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이 네. 우리 반도체에 하듯이요. 오. 예, 그런 네. 그런 또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이제 걔들도 카드를 미국만큼 아니지만 중국도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대한 이제 수출 비중도 이제 한 15% 정도까지 23%에서 15%까지 낮춰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버티림도 어느 정도 생겼고 네. 자기들도 카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카드를 좀 더 일기 때보다도 팽팽하게 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놨죠. 네. 셰인바움 대통령 이야기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부 언론에서 사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셰인바움한테 야, 너희라도 좀 먼저 중국한테 관세 좀 때려라고 부탁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쪽 시각에서 보면 예. 잘 반응이 안 오니까 야 예. 너희가 먼저 때려봐 뭐 예. 이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것저것 따져보면 일단 예. 물론 더 지켜봐야 되고 예. 미국과 협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협상해야죠. 예, 누구든 예. 테이블로 나올 텐데 시기를 예. 보고 있을 텐데 일단 2달간은 예. 예를 들어 뭐 저기 뭡니까 젤런스키 뭐 정말 예.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고 예. 예. 물러났지만 트리도 그야말로 뭐 예. 전화로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이제 블러핑 세게 하고 예. 그래 이런 거 봐줄게 하면서 얻어내는 건데 예. 블러핑 세게 했는데 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런 면도 좀 이제 그 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또 아닌 게 파나마 운하 이렇게 보면 네. 이거 결국은 블랙록에 팔기로 바로 했잖아요. 네. 예. 네. 그거는 뭐 또 트럼프만의 또 어떤 그런 협상술로 네. 좀 뭐 파나마 국민들의 기분은 아주 안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이익을 좀 지킨 거고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또 지금이 가장 권력이 강할 때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어느 정도는 냈지만 또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시차를 두고 대응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세계가 어떻게 끌어오를지는 아마도 지금이 가장 시끄러운 것 같지만 6개월 후에 더 시끄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여론입니까 그러면? 트럼프 네.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렇고 자기 지지층의 여론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늘 강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를 보면요. 1기 때 대통령이 될 때 그 전에 공화당은 오바마 8년을 지나면서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더 PC주의적으로 가야 되고 도시 중산층을 공략을 해야 우리가 네.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자기들의 백서를 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거 다 틀렸다. 지지층만 보고 가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1기 정권을 먹고 두 번째 빼앗긴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먹은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완벽하게 공인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더 지지층을 보고 지지층이 기뻐할 만한 걸 하다 보면 결국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싸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렇게 뭐 접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플로리다 많이 추우니까 겨울에 예. 뭐 한 달, 2달씩 많이 가 있는데 캐나다 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 거기 집도 많이 사놨는데 다 팔고 있고 네. 뭐 친구가 나 플로리다 가 그러니까 나 그 친구랑 의절할 거야 뭐 예.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그럼 플로리다 경기에서 그것 갖고 먹고 사는 분들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를 들어 또 뭐 이렇게 남부에 트럼프 네.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예. 중에는 히스패닉들 불법으로 고용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예. 지금 그런 거 이제 조금 단가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불법 체류자 단속 예. 세게 한다면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트럼프 지지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거기도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복 관세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켄터키의 버번 위스키에 먹인다. 플로리다산 오렌지에 보복 관세를 한다. 네. 이런 말 그리고 철강에 보복 관세를 더 우리도 먹이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그 아픈 곳.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괴롭혀야 트럼프가 물러난다라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선이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트럼프가 아파한다는 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아는 겁니다. 중국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서로 보복 관세전이 붙는다면 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향한 보복 관세들이 퍼부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라구람 라잠 교수가 시카고대 교수 예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했던 예. 이렇게 관세해서 결국은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거야.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주변국들 우방국들도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미국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예. 상당수 학자들은 결국 다 손해야 규제 네. 장벽이라는 건 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저 라잠 교수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장기적인 걸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네. 자기가 일기 때 해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더 이상 그
USTR 했던 라이트하이저가 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의 그 책에 나오는 저도 그 말이 이 사람들의 어떤 한 줄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슬로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미국인들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돼야 된다. 네. 이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도 낮추고 관세도 부과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 일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그런 이론적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이 이론가들이 맞춰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생산자로서의 중산층을 키워간다. 그런데 좀 올인을 해 갈 것 같아요. 어떤 분명히 그런 부작용은 보이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난 일기 때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라는 그 말로 아마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반대로 보면 우리만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이런 겁박하는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만 해도 가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공장, 첨단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또 반대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은 안 될 거야. 라잠 교수도 글을 읽어보니까 일자리 줄어든 거 그거 자동화 때문에 줄어든 거야. 자동차 공장에 디트로이트에 무슨 소리야. 네. 그만큼 다시 안 돌아와.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꿔 말하면 뭐 애플이나 미국이 아이폰의 나라인데 아이폰 미국에서 예. 만드는 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예.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예. 네. 돌아올 수 있을까? 예. 플로리다나 뭐 어디 미시시피주에 뭐 예. 애플이 공장을 세울 수 있을까? 단가 예.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자재값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완전히 상충되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충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트럼프한테는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의약품 가격 떨어뜨려야 된다면서 미국으로 의약품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이나 인도에서 싸게 생산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게 더 싼데. 네, 그게 더 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트럼프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요. 아주 네. 과격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한 걸 보면 어떤 이해할 만한 지점에서 네. 타협점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애플도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짓겠다고 한 게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짓겠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라도 하면 트럼프는 아우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 애플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뭐 자신 그 트루스 소셜이나 이런 데로 뭐 네. 여러 번 광을 냈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어떤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네.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격한 온건주의자 와닿습니다. 예, 저는 트럼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예. 선을 넘는 건 오직 말뿐이다. 예. 저는 그 말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뭐 우리 북한과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네. 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한 걸 보면 사실 트럼프와 협상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캐나다, 멕시코도 옛날에 나프타 재협상해서 네. 캐나다, 멕시코,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상이 됐을 때 USMCA가 됐을 때 서로 다들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서로 여지를 주면서 워낙 협상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여지를 주면서 협상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도 이제 곧 협상을 할 텐데 우리의 그 특이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 그 학부모 교실로 불러서 어머니 네. 좀 오셔 봐라 그래. 예. 이거 좀 밀어주고 있는 건 맞는 거죠. 크게 언급한 건 없었어요. 그럼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못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였으니까요.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가장 먼저 보러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갔으면 뭐 거기서 그냥 면전에서 방위비 얘기만 한 뭐 20-30번 하고 그다음에 숙제를 안고 한국 대통령이 돌아왔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남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어떤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협상하면 방위비나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과격한 온건주의자 관점에서 네. 굉장히 세게 나오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타협이 가능하다. 예, 조 대표 항상 그렇게 그 뷰를 갖고 계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올려달라 네. 그러면 올려주면서 다른 걸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올려주는 것도 되게 테크니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미군 기지에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임대료 받겠다고 하고 그만큼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숫자만 맞춰주면 네. 되는 건데요. 임대로 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MRO나 뭐 조선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네. 대해 어떤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 근로자들한테 가는 돈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물론 일부 뭐 미군을 도와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사업들에 좀 이렇게 약간 회계를 좀 우리가 그동안 해주던 거를 좀 더 부풀린다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면 그 뭐 저는 충분히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욕심을 좀 맞춰주고 다른 관세나 뭐 어떤 수출 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얻어낼 게 있으면 더 얻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늘상 방위비 협상할 때 나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예를 들어 마지막 레버리지는 주한미군 빼버릴게 예. 뭐 이런 거 과거에 독일에선가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과 사이 안 좋을 때 뺐나요? 실제 조금 뺐죠. 예, 실제 한 만 몇천 명 뺀다고 해서 조금 빼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가지고 다시 복귀했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로 좀 빠졌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일본은 왜 저렇게 가깝게 가고 우리는 예. 정말 동맹인데 진짜 예. 동맹인데 예, 뭔가 차갑게 하느냐 할 때 그 예. 레버리지 미국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한미군인데 네, 이 부분도 조 대표 보시기에는 그건 절대 뭐 블러핑일 수준이지 절대 빼지는 못할 것이다. 예, 저는 뭐 일단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군 돈 쓰는 법에 28,500명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법에 그렇게 돼 예, 법에 돼 있다면서요?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물론 좀 빼려고 할 수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주한미군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말하면서 네. 바이든을 엄청 욕을 합니다. 저런 바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는데 나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했지만 다 빼는 게 아니라 바그람 공군기지에는 우리가 인원을 남겨두고 빼려고 네. 했어라고 말합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를 왜 안 빼려고 했냐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 공군기지에서 1시간 날아가면 중국의 핵시설이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안 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논리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요. 우리나라에선 날아가면 베이징에 1시간이에요. 전투기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한국에 있는데 그거를 쉽게 뺄까요? 물론 위협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레버리지로 따지면 우리도 사실 굉장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예. 너희 나갈래? 예. 너희 주한미군 없이 어떻게 할 거야? 오히려 뭐 그러면 좀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할 수도 있지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럴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뭐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전략적 위치, 그다음 대중 압박이란 차원에서 주한미군 기지는 오히려 트럼프 1기 때보다도 더 가치가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만 해도 중국과의 교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우린 그 비중이 조금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많고 네, 한 20% 가까이 되잖아요. 예, 지금도 예. 미국과 뭐 비슷한 수준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우원식 저 국회의장 갔을 때 저 10월인가 경주 에이펙 할 때 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슬쩍 던지던데 시진핑 주석이.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오고 시진핑 주석이 오면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죠? 예, 모양새가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예. 앞마당에서.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와, 예. 시진핑 주석만 온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예. 어떻게 풀까요? 이거 우리한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뭐 제 생각에는요. 네. 그때 정말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는데 시진핑이 왔다. 그러면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중국한테 잘 해줘야죠. 그럼 네. 뭐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중국에 가지려면 우리가 중립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 편인데 그래도 너희랑 가장 말이 통하는 사람일 거야라고 해야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너희랑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 편이지만 네. 이 편 안에서 너희랑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거야라고 해야 우리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진핑을 대할 때나 어떨 때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도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 중국의 공급망이 갈라질 텐데 이 공급망이 갈라질 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네. 중국이 우리를 통해 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었잖아요. 아마 8조 원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어떤 나의 편은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랑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건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입지를 가지는 게 우리의 네.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미국과 협상하는 우리 팀들이 꼭 우리 조 대표의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간국가 지정 그리고 취임 2달 다 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우리 생션 랩의 조희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